런던의 새벽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다. 그러나 왕실을 둘러싼 한 문장은 이미 도시보다 먼저 깨어나 있었다. 왕비의 이름에서 칭호가 사라졌고 클래런스 하우스에는 48시간 안에 떠날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곧바로 이혼과 배신을 떠올렸다. 하지만 소문 속에서 발견된 것은 사랑의 흔적이 아니라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 룩셈부르크를 오간 수백만 파운드의 비밀이었다. 누군가는 이것이 단순한 재산 은닉이 아니라 왕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오래된 거래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찰스는 평생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며 한 여자를 지켜왔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면 그는 남편으로 남아야 했을까? 아니면 왕으로서 그녀를 버려야 했을까?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모두가 보았다고 말한 성명은 어디에도 없었고 모든 것을 뒤집었다는 법안의 이름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날 아침 무너진 것은 왕실의 결혼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이야기였을까? 런던의 겨울 새벽. 사람들은 아직 커튼도 열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왕실을 둘러싼 한 문장이 도시 전체보다 먼저 깨어났다. 오전 6시 47분. 버킹엄 궁이 카밀라를 더 이상 왕비라 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공식 명칭 대신 결혼 전 이름인 카밀라 파커볼스가 사용됐고 그 짧은 변화 하나가 거대한 추락의 신호처럼 퍼져나갔다. 왕실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그것은 지위이며 권한이고 한 사람이 제도 안에 존재한다는 증명이다. 그래서 왕비라는 두 글자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이분 소식보다 더 잔인하게 들렸다. 사랑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 왕실의 역사에서 잘려나가고 있다는 의미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곧이어 클래런스 하우스에 48시간 안에 떠날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소문이 뒤따랐다. 수십 년 동안 찰스와 카밀라가 함께 생활하고 수많은 공식 일정을 준비하며 세상의 시선을 피해 서로에게 돌아오던 공간이었다. 만약 그 문이 닫힌다면 그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견디온 반세기의 시간이 한순간에 부정되는 장면이었다. 소문은 몇 시간 만에 국경을 넘었다. 어떤 사람들은 찰스가 마침내 왕관을 위해 사랑을 벌였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카밀라가 오래전부터 이런 결말을 준비해왔다고 단정했다. 다이애나의 이름까지 다시 소환됐다. 과거의 상처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판결문이 되었고 사람들은 현재의 사건보다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과거를 더 강하게 믿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너무 많았다. 궁전 앞에 몰려든 기자들도, 의회 관계자들도, 왕실 전문가들도 정작 그 성명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했다. 영상은 정확한 시간과 긴박한 표정을 말했지만 어떤 공식 문서도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증거보다 먼저 결론을 받아들였다. 왕실은 원래 비밀이 많다는 믿음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찰스의 침묵도 의심을 키웠다. 국왕이 직접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침묵을 인정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왕실의 침묵은 언제나 진실을 뜻하지 않는다. 때로는 확인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 때로는 한마디가 더 큰 불길을 만들까 두려워 입을 닫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중은 빈 공간을 오래 두지 않는다. 설명이 없으면 상상을 채워넣고 상상은 곧 확신이 된다. 그날 아침 가장 강력했던 것은 정보가 아니라 분위기였다. 직원들이 상자를 옮겼다는 말, 경호 인력이 동선을 바꿨다는 주장, 찰스가 별도의 방에서 밤을 보냈다는 묘사까지 이어졌다. 누구도 출처를 알지 못했지만 세부 사항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이라 느꼈다. 거짓말은 때때로 모호해서 들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믿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의 중심에 한 묶음의 서류가 등장했다. 은행 명세서, 해외 법인 구조도, 20년 가까이 이어진 송금 기록이 찰스의 책상 위에 놓였다고 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부부의 갈등이 아니라 왕실의 생존 문제로 변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서류가 카밀라의 비밀을 폭로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왕실의 가장 약한 틈을 정확히 찌르기 위해 만든 장치인지 말이다. 카밀라는 처음부터 왕비가 될 운명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다. 1947년 영국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궁전보다 시골 저택과 승마장에 더 익숙했다.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공부했고 젊은 시절에는 화려함보다 재치와 편안함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찰스가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유도 아름다움보다 왕자가 아닌 한 남자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그 평범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카밀라는 앤드루 파커볼스와 결혼했고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찰스는 다이애나와 결혼했다. 각자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지만 두 사람의 이름은 끝내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관계는 한 여인의 죽음과 한 왕세자의 실패한 결혼, 그리고 영국 사회 전체의 분노 속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났다.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난 뒤 카밀라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가 어디에 나타나든 과거가 따라왔고 웃는 사진 한 장조차 누군가에게는 모욕처럼 보였다. 찰스는 그런 그녀를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다. 공식 행사에 조금씩 동행시키고 가족과 사회의 반응을 살피며 언젠가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인정받게 하려 했다. 그 과정은 사랑의 증명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도박이었다. 카밀라가 실수할 때마다 찰스의 판단도 함께 심판받았고 그녀가 침묵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 계산을 읽으려 했다. 왕실은 그녀를 받아들였지만 대중은 결코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지 않았다. 카밀라에게는 평범한 실수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2005년 4월, 두 사람은 윈저에서 결혼했다. 그것은 노맨스의 완성이 아니라 긴 심판의 시작이었다. 카밀라는 왕실의 중심에 들어왔지만 왕관보다 먼저 침묵을 배워야 했다. 엘리자베스 2세를 앞서지 않았고 대중의 동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문해력, 골다공증,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같은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자신의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골다공증은 그녀에게 단순한 후원 분야가 아니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같은 질병으로 잃은 경험은 왕실의 의무보다 더 개인적인 상처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책과 독서를 위한 활동도 마찬가지였다. 카밀라는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연설이 아니라 누군가가 처음으로 펼친 한 권의 책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다. 가장 미움받던 여인은 왕비가 되었고 찰스는 세상에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증명한 듯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비밀 계좌 이야기는 더 치명적이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찰스는 단순히 속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평생 대중에게 한 여자를 믿어달라고 설득해온 국왕이었다. 사람들은 카밀라가 돈을 숨겼는지보다 더 잔인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찰스는 정말 그녀를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반세기 동안 사랑한 것은 카밀라가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었던 카밀라의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그 의심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국왕의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랑을 지켜온 시간이 길수록 무너질 때의 소리는 더 크게 울리는 법이었다. 왕관은 사람을 강하게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병은 왕과 평범한 인간 사이의 차이를 한순간에 지운다. 2024년 찰스 국왕의 암 진단이 알려졌을 때 영국은 처음으로 그의 통치보다 그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국가 문서를 검토했고 공식 업무를 이어갔다. 하지만 궁전의 문이 닫힌 뒤 왕에게도 통증과 피로,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그 시기 카밀라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국왕이 잠시 멈춘 자리에서
왕실의 얼굴을 지켜야 했다. 혼자 행사에 참석하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불안을 끌어내지 않았다. 남편을 돌보는 아내와 국가를 대표하는 왕비 사이에서 그녀는 어느 쪽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었다. 카밀라 역시 건강 문제로 일부 일정을 취소한 적이 있었다. 흉부 감염과 급성 부비동염은 대중에게는 짧은 뉴스였지만 고령의 부부에게 반복되는 질병은 작은 일이 아니었다. 왕실은 늘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약해지고 늙는다. 화려한 마차도 병원 복도의 냄새를 지워주지는 못한다. 바로 그때 오래된 상처 하나가 다시 왕실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앤드루였다. 그는 이미 공적 임무에서 물러나 있었고 그의 이름은 왕실의 명예보다 의혹과 논란에 더 자주 연결됐다. 2025년에는 더 이상 여러 칭호와 명예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왕실 거처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다뤄졌다. 찰스는 형이 아니라 국왕으로서 동생과 거리를 두어야 했다. 그래서 온라인의 비밀 계좌 이야기가 앤드루를 끌어들인 순간 사람들은 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상처가 있는 곳에 새로운 의혹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야기 속에서는 카밀라가 찰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앤드류의 재정 문제를 도왔고 복잡한 해외 계좌를 통해 돈을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증거는 없었지만 앤드류라는 이름 자체가 증거처럼 작동했다. 앤 공주의 존재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묵묵히 왕실 업무를 수행해온 그녀는 감정보다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만약 왕실 내부에 정말 이런 위기가 닥쳤다면 사람들은 그녀가 가족을 감싸기보다 제도를 지킬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러나 상상은 사실이 아니고 그럴듯한 성적 묘사는 실제 발언을 대신할 수 없다. 윌리엄에게 상황은 더욱 복잡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건강은 흔들리고 삼촌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으며 왕비까지 의혹에 휩싸인다면 그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다음 왕으로 행동해야 했다. 왕실의 위기는 늘 개인의 슬픔을 국가의 문제로 바꾼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붕괴지만 후계자에게는 통치의 예행 연습이 된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소문의 출발점이 공개됐다. 거대한 금액도 비밀 금고도 아니었다. 매달 약 5,000파운드씩 룩셈부르크의 한 금융회사로 흘러갔다는 작은 기록이었다. 너무 작아 무시할 수 있었지만 너무 규칙적이어서 우연이라 부르기 어려운 돈이었다. 그 한 줄의 송금 기록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진짜 비밀 계좌였을까? 아니면 이미 약해진 왕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그럴듯하게 배치된 첫 번째 미끼였을까? 모든 것은 한 달에 약 5,000파운드씩 빠져나간다는 기록에서 시작됐다고 전해졌다. 금액은 왕실 전체 재정에 비하면 작았지만 설명이 지나치게 흐릿했다. 룩셈부르크의 한 금융관리 회사,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수수료, 그리고 같은 날짜에 반복된 송금. 이야기 속 감사인은 그 작은 흔적을 따라가다가 전혀 다른 문을 열었다고 했다. 그 회사는 실제 자산을 관리하지 않았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또 다른 법인이 뒤를 감추고 있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구조는 복잡했지만 목적은 단순해 보였다. 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이것을 실수가 아니라 설계라고 믿기 시작했다. 곧 스위스의 제네바와 취리히에 3개의 계좌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 총액은 약 320만 파운드. 개설 시점은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이어 케이맨 제도에는 400만 파운드가 넘는 자금이 있었고 룩셈부르크에는 다시 약 130만 파운드가 모여 있었다는 숫자까지 등장했다. 너무 구체적이어서 의심하기 어려웠고 바로 그 구체성이 사람들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더 치명적인 것은 거래가 2024년까지 이어졌다는 설정이었다. 오래전에 잊힌 가족 재산이 아니라 카밀라가 코널 공작 부인이던 시절과 왕비가 된 뒤까지 계속된 활동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유지된 침묵이었고
사랑하는 남편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은 또 하나의 삶이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앤드류의 이름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부 입금 시점이 그의 법률 비용과 재정적 압박이 커졌던 시기와 겹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접 송금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우연히 반복되면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논란의 중심에 있던 앤드류는 검증되지 않은 금융서사를 현실처럼 보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소문 속 찰스는 그날 저녁 카밀라를 서재로 불렀다. 탁자 위에는 은행 명세서와 회사 구조도, 연도별 거래 기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설명을 기다렸다고 전해졌다. 사랑은 배신 앞에서 가장 먼저 분노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한다. 카밀라는 오래된 개인 자산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까지 이어진 거래 앞에서 설명은 흔들렸다는 묘사가 뒤따랐다. 그리고 앤드류를 돕기 위한 일이었다는 해명이 등장하는 순간 사건은 부부의 비밀에서 왕실 전체의 위험으로 바뀌었다. 찰스가 두려워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왕관이 의심의 방패로 이용됐을 가능성이었다. 이야기 속 윌리엄은 아버지에게 시간을 두라고 조언했고 찰스는 단호히 거부했다. 카밀라가 왕비로 남아있는 하루하루가 왕실의 거짓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묘사됐다. 이어 48시간 안에 퇴거, 긴급 법률 검토, 의회와 추미론의 개입이라는 숨가쁜 전개가 이어졌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빠져 있었다. 왕비의 지위를 뒤집었다는 법안의 이름도, 표결 기록도, 공식 문서도 없었다. 이야기는 모든 장면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진실을 증명할 단 한 장의 종이는 끝내 보여주지 못했다. 의혹이 진실이라면 흔적은 남아야 했다. 왕비의 칭호를 없앤 법률, 의회의 표결 기록, 국왕의 재가 문서, 그리고 버킹엄궁의 공식 발표.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도 그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공식 기록 속 카밀라는 여전히 왕비로 불리고 있었다.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 속에서는 2025년 12월 이후 그녀가 모든 지위를 잃고 사실상 왕실 밖으로 밀려났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찰스와 카밀라는 함께 공식 일정에 등장했고 왕실 문서에는 여전히 국왕과 왕비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고 무너졌다고 알려진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2026년에도 카밀라는 독서와 문해력 사업을 이어갔다. 자신의 생일을 맞아 영국 전역의 어린이들에게 책을 전달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국가적 독서 캠페인에 왕비의 이름으로 참여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모든 칭호를 잃은 사인이었다면 이런 행사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실은 소문보다 조용했지만 훨씬 분명했다. 더구나 왕실의 공식 사진과 일정은 한두 번의 우연이 아니었다. 카밀라는 찰스 곁에서 공동 행사를 수행했고 때로는 홀로 사람들을 만났다. 왕실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일정표는 말하고 있었다. 거짓을 반박하는 가장 강한 방식은 거대한 해명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되는 현실일 때가 있다. 그렇다면 그 긴급 법안은 어디에서 왔을까? 왕실의 자위는 한 사람의 분노만으로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왕자라는 호칭, 전하라는 스타일, 공작, 자기와 훈장은 서로 다른 절차를 따른다. 의회와 국왕, 특허장과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런데 소문은 이 모든 과정을 단 몇 줄로 지워버렸다. 빠른 이야기를 위해 느린 법을 희생한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슷한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 인물이 따로 있었다는 점이다. 바로 앤드류였다. 왕실은 그의 칭호와 명예, 거처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뤘고 그 과정은 문서와 발표로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 진짜 사건의 뼈대를 가져와 카밀라의 이름을 끼워 넣고 비밀 계좌와 부부의 배신을 덧붙여 더 자극적인 비극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완전히 허공에서 만들어진 거짓말보다 훨씬 강했다. 진짜 절차, 진짜 인물, 진짜 왕실의 불신 위에 확인되지 않은 숫자와 대화를 쌓았기 때문이다. 거짓은 언제나 사실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사실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미 두려워하던 방향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 찰스가 카밀라를 내쫓았다는 장면은 없었다. 의회가 그녀의 치모를 박탈했다는 기록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결말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이애나의 기억, 앤드류의 추락, 왕실의 재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카밀라를 향한 오래된 감정이 하나의 판결문처럼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밝혀진 것은 숨겨진 계좌가 아니었다. 더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증거보다 감정을 먼저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질문은 완전히 달라졌다. 카밀라가 무엇을 숨겼는지가 아니라 누가 왜 그녀의 몰락을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했는가? 카밀라를 둘러싼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은 이유는 그 안에 완전히 허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왕실은 한 가족 구성원의 치모와 명예, 거처를 둘러싸고 단호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카밀라가 아니라 앤드류였다. 앤드류는 이미 오랫동안 왕실의 가장 무거운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공적 임무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의 이름은 논란과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왕실은 그가 사용하던 여러 치모와 명예를 제한하고 거처 문제까지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가족의 체면보다 제도의 생존이 먼저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바로 이 실제 사건이 카밀라 소문의 뼈대가 되었다. 누군가는 앤드루에게 적용된 절차를 가져와 카밀라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 위에 해외 계좌와 부부의 배신, 긴급 의회 표결을 덧붙였다. 진실의 일부가 섞이자 거짓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숨을 쉬었다. 찰스에게 앤드루 문제는 단순한 형제 갈등이 아니었다. 그는 병든 국왕이었고 동시에 왕실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동생을 감싸면 왕실 전체가 흔들리고 밀어내면 가족을 버린 형으로 남을 수 있었다. 왕관은 사람을 높이 올리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잔인한 무게이기도 하다. 윌리엄은 그 장면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바라봤다. 그는 아버지를 지켜야 했지만 동시에 다음 시대의 왕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보여줘야 했다. 공공의 신뢰, 사회적 책임, 투명성은 더 이상 장식적인 말이 아니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금으로 만든 왕관으로도 다시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캐서린의 역할도 조용히 커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지나 다시 공식 활동으로 돌아왔고 왕실의 안정감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카밀라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질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캐서린을 다음 중심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한 여성을 밀어내기 위해 다른 여성을 세우는 방식은 왕실의 현실보다 대중의 욕망에 더 가까웠다. 앤 공주는 또 다른 종류의 힘을 보여줬다. 화려한 말보다 단복되는 의무, 감정보다 일정, 논란보다 봉사를 앞세운 삶이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가족을 감싸기보다 제도를 지킬 것이라 상상했다. 그러나 그 역시 상상일 뿐, 상상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증언이 될 수 없다. 카밀라의 두 자녀, 톰 파커 볼스와 로라 로프스도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를 방어하는 인물로 등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왕실 중심부보다 훨씬 바깥에 있었다. 톰은 음식과 문화에 관한 글을 써왔고 로라는 비교적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그들에게 카밀라는 왕비이기 전에 어머니였다. 결국 진짜로 자귀를 잃은 사람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 카밀라의 몰락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미 한 번 본 장면을 다른 인물에게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더 무서운 질문이 남았다. 왕실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잘라낼 수 있다면 그 힘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제도를 보호하는 칼이 언젠가 개인의 복수를 위한 칼로 바뀌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소문이 지나간 뒤에도 궁전의 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카밀라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왕비로 불렸고 찰스 곁에서 공식 일정을 이어갔다. 복서와 문해력, 건강과 공동체를 위한 활동도 멈추지 않았다. 세상을 뒤흔든 추락의 장면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 번 무너진 왕비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찰스 역시 치료와 국왕의 의무 사이를 오갔다. 그는 병을 가진 한 인간이면서 약한 모습을 쉽게 보여줄 수 없는 군주였다. 왕관은 고통을 없애주지 않는다. 다만 아픈 사람에게도 계속 웃고 서명하고 국가를 안심시키라고 명령할 뿐이다. 그런 시간 속에서 카밀라의 존재는 사랑이면서 동시에 왕실의 근영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그렇다고 그녀의 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이애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카밀라는 여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이름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마침내 자리를 얻었다고 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왕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소문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 열리는 상처였다. 그래서 비밀 계좌 이야기는 너무 쉽게 퍼졌다. 부유한 왕족이 돈을 숨겼다는 설정, 가족이 서로를 배신했다는 장면, 그리고 국왕이 사랑보다 제도를 선택했다는 결말.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보고 싶었던 비극을 완성했다. 진실보다 감정이 빠르고 증거보다 기억이 강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은 우리가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모든 의혹을 자동으로 증명해주지도 않는다. 카밀라를 미화할 필요는 없지만 존재하지 않는 죄를 만들어 처벌할 권리도 누구에게도 없다. 정의는 분노가 아니라 증거 위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왕실에도 책임은 남는다. 닫힌 문, 복잡한 재정, 늦은 설명은 언제나 상상을 불러들인다. 투명하지 않은 제도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에도 진실의 얼굴을 빌려준다. 침묵이 품위를 지키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침묵은 때로 의심을 키우고 의심은 누군가의 인생을 단숨에 무너뜨린다. 찰스가 카밀라를 내쫓았다는 새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칭호를 없앤 법안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남긴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왜 증거 없는 몰락을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왕실이 너무 비밀스러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추락을 보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 때문일까? 이 질문은 카밀라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오늘은 왕비의 이름이지만 내일은 또 다른 유명인의 얼굴이 같은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다. 소문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가장 쉽게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갈 뿐이다. 결국 가장 무거운 것은 왕관이 아니었다. 한 번 깨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신뢰였다. 사랑도, 명예도, 왕실의 권위도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빈 껍데기가 된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화려한 폭로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때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조용한 기록 속에서 가장 늦게, 그러나 가장 단단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궁전의 문은 오늘도 닫혀 있다. 우리는 그 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만든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황당한 거짓말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싶었던 감정 위에 몇 조각의 사실을 정교하게 올려놓은 이야기다.